올해 여름휴가는 다 같이 파주 큰 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증조할머님께서 다들 보고 싶어 하시잖니. 왜요? 당연한 소리를 한다는 듯 말한 저를 며느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부르시는데 그 앞에 왜냐고 묻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 아이에게 가족의 도리란 그저 귀찮은 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뿌리부터 흔들려는 그 위험한 첫마디였습니다. 저희 채널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하지만 바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전해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릴 이 이야기들을 매일 무료로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박혀버린 건 결혼하고 겨우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아이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합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며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둘 키워낸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특히 대기업 연구원으로 번듯하게 자라준 아들은 제 목에 걸린 가장 빛나는 훈장이었죠. 그런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데려온 아이는 참 수수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얌전한 옷차림. 듣자 하니 형제가 많아 살림이 넉넉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갔습니다. 고생하고 자란 만큼 생활력도 강하고 어른 무서운 줄도 알겠지.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평생을 아끼고 모아 마련한 5억이라는 돈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나머지 6억은 대출을 받았지만 능력 있는 내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거뜬히 갚아나갈 테니 걱정 없었죠. 11억짜리 번듯한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려주며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딸 하나를 더 얻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달랑 혼수 몇 가지만 해왔을 때도 남편은 서운한 기색을 비쳤지만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그만이지 뭘 더 바라냐고요.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새로운 가족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한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와 가족의 정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매주 일요일 아침은 우리 집에서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 녀석, 결혼 전까지 제 손으로 차린 밥 먹고 자랐는데 장가 갔다고 그걸 딱 끊어버리는 건 너무 서운한 일이지 않습니까? 며느리도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8시면 아들 팔짱을 끼고 현관문을 들어서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였는지 모릅니다. 첫째 주 일요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에 잡채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둘째 주에도 뜨끈한 해물탕을 끓여놓고 그 애를 기다렸죠. 아들 녀석이 엄마 진수성찬이네 하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밤새 잠 못 자고 음식을 준비한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하며 잘 먹었고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주말을 앞둔 토요일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번이나 혼자 진수성찬을 차려냈으니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며 진짜 모녀처럼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가, 잘 지내니? 내일 아침 말이다. 1시간만 일찍 와서 나랑 같이 아침 준비하지 않을래? 이제 너도 우리 집 밥상에 익숙해져야지. 저는 당연히 네, 어머님. 뭐 준비해 갈까요? 하는 살가운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왜요? 저도 평일에 일하는데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일하는데요. 그 말은 주말 아침에 시댁 와서 밥 한 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자기 일만큼이나 고된 노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하면 금방 하니까 하고 말을 흐리자 며느리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고 끊어진 전화기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약속한 시간에 오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사람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입을 꾹 다물고 소파에 앉은 남편에게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 숙이는 게 전부였죠. 저는 애써 웃으며 며느리의 팔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자, 아가. 이리 와보렴. 오늘은 내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한번 해볼까? 내가 옆에서 다 가르쳐 줄게. 며느리는 아무 대답 없이 제가 건네는 앞치마를 받아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 마지못해 한다는 짜증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제가 갈치를 손질하는 법을 알려주면 인상을 찌푸린 채 칼질을 쿵쿵 해댔고 양념장을 만들 때는 간장병을 식탁에 쾅 내려놓기까지 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드는 즐거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벌을 서는 학생과 감시하는 선생이 함께 있는 듯한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 혹시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니? 표정이 왜 그래?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님, 솔직히 매번 주말 아침마다 이렇게 반찬 여러 개 만들어서 먹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는 좀 쉬고 싶다. 그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주말 아침이 그 아이에게는 그저 쉬지 못하는 고된 노동일 뿐이었습니다. 가족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그 아이에게는 비합리적인 시간 낭비였던 겁니다. 옆에서 듣고만 있던 아들 녀석이 나섰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들이 제 편을 들어 며느리를 나무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얘도 피곤해서 그래. 그냥 오늘은 시켜 먹자. 그 순간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품 안에서 어리광 부리던 아들이 아니라 저 서슬 퍼런 계집의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거실로 나가 TV를 켜고 있었고요. 저는 그 넓은 부엌에 억지로 도와주는 신용만 하던 며느리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아들 내외는 배달시킨 중국 음식을 대충 먹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 설거지통에 쌓인 플라스틱 그릇들을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내 집에서 내 아들 밥 한 번 챙겨 먹이겠다는 게 며느리 살림의 보탬이 되라고 기술 하나 가르쳐 주겠다는 게 그렇게 큰 죄란 말인가. 그때는 그저 세대 차이려니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저런가 보다 하고 애써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식탁 위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우리 집안의 기둥을 통째로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뱉는 왜요? 라는 질문 뒤에 돈에 대한 집착과 시커먼 속내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의 갈치조림은 결국 썩어서 버려졌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이제 막 골마 터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 제 눈을 몇 번이고 비벼봐도 구겨진 영수증에 찍힌 숫자는 선명했습니다. 0이 6개. 제 남편의 한 달 연금보다도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어 영수증의 품목을 쳐다본 순간
저는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여성 구스다운 패딩.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그 소동 이후 우리 집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지만 그 얼굴에서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기 일쑤였고 밥상에서는 밥알만 씹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그저 세대 차이려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려니 하고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내 아들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장철인데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나요. 마침 제가 쓰던 구형 김치 냉장고가 있어 그걸 주기로 하고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냉장고를 옮기고 땀을 뻘뻘 흘리는 아들 녀석이 안쓰러워 찬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려는데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백화점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구겨진 영수증 한 장. 바로 그 300만 원짜리 영수증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자 위에는 번쩍이는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에서 막 꺼낸 듯한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검은색 패딩 점퍼가 보란 듯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일요일 아침에 제 면전에서 비합리적이라며 쏘아붙이던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반찬 몇 가지 더 만드는 건 비합리적이고 제 한 몸에 300만 원짜리 옷을 걸치는 건 합리적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아닐 거야.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으니 사줬겠지. 내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걸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 겨울옷을 보러 갔다가 마침 근처에 있다던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백화점인데 뭐 필요한 거 없니? 나온 김에 너도 구경하렴. 잠시 후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멋을 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함께 여성복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점잖으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모직 코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격을 보니 70만 원. 정가라면 엄두도 못 냈겠지만 마침 세일 기간이라 조금 저렴해진 것이었죠. 제가 코트를 입어보자 옆에 있던 점원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세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은 여자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한번 떠보자. 이 아이의 속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저는 며느리를 돌아보며 최대한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이거 참 곱다. 아가, 내가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될까? 며느리가 사준 옷이라며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친구들 모임에도 한번 쫙 빼입고 나가고 싶네. 저는 그깟 코트가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게 마음 한 자락이라도 있다면, 아니, 최소한의 성이라도 있다면, 어머님, 잘 어울리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가 그이랑 상의해 볼게요. 정도의 말은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또다시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왜요? 그 차가운 한마디.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매달 대출 이자 나가는 것만 해도 벅차요. 저희 형편에 이걸 어떻게 사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얼마 전에 봤던 그 300만 원짜리 패딩 점퍼가 불꽃처럼 터져 올랐습니다. 내 몸뚱이에 걸치는 300만 원짜리 옷은 형편이 되는 거고 이 늙은 시어미의 70만 원짜리 코트는 대출 이자 때문에 형편이 안 된단 말이냐?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저는 가까스로 삼켰습니다. 여기서 소리라도 지르면 저는 그저 철없는 늙은이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코트를 벗어 점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조금은 속상한 투로 내 아내가 내게 이렇게까지 하더라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며 며느리를 나무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저를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걔가 원래 돈 문제에 좀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코트는 내가 나중에 하나 사줄게. 이해해 달라고요. 제가 왜 그 아이를 이해해야 합니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고 성의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전혀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저 계집의 소나기에 단단히 붙들려 있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억울함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깟 코트 한 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나 효심 따위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돈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댁을 그저 돈줄로만 여기는 걸까요? 이 집안의 뿌리마저 거부하려는 그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곧 그보다 더 무서운 답을 알게 될 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휴대폰 벨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파주 큰형님. 제 남편의 큰형님이자 우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셨죠.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수 씨, 잘 지내시오? 네, 아주버님. 잘 지내시죠? 용건만 간단히 하시는 형님답게 별다른 안부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기력이 작년하고는 또 다르십니다. 의원 말로는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해야 한다고 허허 올여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휴가 때 다들 얼굴 한번 비춰야 하지 않겠소? 자식된 도리는 해야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90을 훌쩍 넘기신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 아이들에게는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종갓집을 꿋꿋이 지키고 계신 우리 집안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뿌리셨죠. 그런 분이 위독하시다니요. 형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받들어야 할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트 한 벌에 벌벌 떨던 며느리의 얼굴과 그런 며느리를 감싸고 돌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렇게 이기적이던 그 아이가 과연 어른에 대한 도리, 가족의 뿌리 같은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사람이라면 내 핏줄의 근원이 위독하시다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며칠 후 마침 주말이라
집에 들른 아들 내외를 앉혀놓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할 얘기가 있다. 올 여름 휴가는 다른 계획 잡지 말고 다 같이 파주 큰 댁으로 가기로 했다. 제 말에 아들 녀석이 먼저 물었습니다. 파주요? 갑자기 왜요, 어머니? 큰아버님께 전화가 왔었다. 증조할머니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올여름이 고비일지도 모른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온 가족이 다 같이 찾아뵙고 오는 게 도리다. 저는 최대한 단호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제 말을 듣는 아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역시 근본을 아는 놈이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모든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며느리의 입이 열렸습니다. 왜요? 저희는 제주도 예약했는데요. 너무나도 태연하고 아무렇지 않은 말투.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하는 사람처럼 가벼운 그 목소리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제주도? 네, 어머님. 여름휴가 때 가려고 비행기 표랑 호텔까지 몇 달 전에 다 예약해뒀어요. 취소하면 수수료가 얼만데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수수료라는 단어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증조할머니의 안위와 고작 돈 몇 푼의 수수료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가, 지금 그게 할 소리니? 예약한 건 취소하면 되지. 증조할머니께서 뵙고 싶어 하시는데 고작 수수료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신혼 때부터 명절마다 시댁에 가고 있는데 휴가까지 가족과 보내야 한다면 저희 둘만의 시간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저희한테 희생을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희생?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그 아이는 자신의 희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도리야. 너를 낳아준 부모님, 그 부모님을 낳아준 어른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하지만 제 외침은 굳게 닫힌 며느리의 마음에 조금의 균열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내가 정신 차리고 내 아내를 좀 설득해다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증조할머니 아니시냐?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데 제주도가 그렇게 중요해? 아들은 제 시선과 며느리의 시선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우물쭈물하던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가 제주도 다녀와서 그 다음 주말에 잠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얼굴만 비추면 되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예감한 장수의 미소였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제주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녀석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의 꼭두각시가 되어 집안의 근본도 어른에 대한 도리도 모두 내팽개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것이었죠. 저는 한참 만에 안방에서 나와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휴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을 우리 집안의 역사로부터, 뿌리로부터 통째로 도려내려는 무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깟 제주도 여행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증조할머니의 얼굴보다 더 소중한 그 아이. 나는 그때 그 아이의 눈에서 우리 가족을 향한 경멸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걸까요? 돈으로도 효심으로도 이제는 집안의 뿌리마저 거부하는 저 아이의 진짜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오싹하게 흘렀습니다. 파주 사건이 있고 난 후 저는 며느리라는 아이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더 이상 가르치고 품어야 할 내 새끼가 아니라 그저 내 아들과 함께 사는 낯선 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니 차라리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그 시간은 더 이상 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아직 내 곁에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용하고 차가운 의식일 뿐이었죠. 저는 말을 아꼈고 며느리는 침묵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마음이란 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더군요. 큰아들 걱정이 일단락되니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작은아들 녀석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작은아들은 아직 대학생의 군대도 다녀오지 않아 세상 물정 모르는 순둥이입니다. 착하기는 한데 숫기가 없어 여자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죠. 그날도 어김없이 찾아온 일요일 아침, 어색한 침묵을 깨고 제가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쩌면 시동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은 가족의 정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가, 혹시 내 주변에 참한 친구 없니? 우리 둘째도 이제 사람을 좀 만나봐야 할 텐데 내가 다리 좀 놔주면 어떻겠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씹던 밥을 겨우 삼키고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요? 그 서늘한 한마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은 일찍 만나서 오래 사귀다 취업하고 결혼하는 추세야. 그러자 며느리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아직 학생이고 군대도 안 갔는데 어떤 여자가 만나려고 하겠어요. 제 친구들은 다 번듯한 직장 다니는 남자들 만나고 싶어 해요. 수준이 안 맞아서 소개 못 시켜줘요. 수준이 안 맞는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 집안의 아들이 며느리 친구들의 수준에 맞지 않아 소개조차 시켜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시동생을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길거리에서 파는 물건처럼 등급을 매기고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넘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몇 주가 흘렀습니다. 아들 녀석 눈치가 보였는지 며느리가 먼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 엄마가 하는 옷가게에 한번 놀러 오시라고요. 평소 며느리 엄마 가게가 궁금하다고 했던 제 말을 기억하고 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사돈될 사람 얼굴도 봐야 하고 며느리가 모처럼 내민 손을 차마 뿌리칠 수는 없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모는 차를 타고 사돈의 옷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아담하지만 제법 세련된 가게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우리를 맞은 사돈 어른은 참 선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사돈의 환대에 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은 제게 가게를 둘러보라며 이것저것 옷을 권했고 저는 마음에 드는 몇 벌을 골라 입어보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저는 고른 옷을 들고 거울 앞에 서서 농담처럼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웠더니 이런 것도 다 얻어임이네. 사돈도 제 농담에 웃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덧붙였죠. 사돈, 다음 시즌 신상 들어오면 또 올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우리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와 며느리 엄마 가게에 또 오겠다는 말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며느리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엄마 가게예요. 어머니께서 공짜로 옷을 받으시면 저희 엄마가 고스란히 손해를 보시는 거라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구매하실 생각으로 오셔야 해요. 순간 가게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앞에서 자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저를 공짜나 바라는 염치 없는 시어머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 가벼운 농담을 며느리는 죽자고 달려들어 날카로운 칼로 바꿔 제 가슴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에게 우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내 엄마와 남편의 엄마가 있을 뿐이었고 내 가족의 이익과 남의 가족의 손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결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 그저 아들의 월급과 우리 집의 재산만 보고 들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서늘한 체념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나는 저 아이에게 그저 남일 뿐이구나. 앞으로도 영원히. 저는 사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니,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가게를 나서는데 등 뒤에서 사부인 하고 저를 부르는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 집안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맞았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그 아이가 저를 얼마나 더 깊은 굴욕의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남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억울함과 속상함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이 시커먼 응어리를 안고 끙끙 앓다가 결국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벌어지는 냉전, 70만 원짜리 코트 앞에서 대출 이자를 핑계대던 일, 증조할머니의 임종 가능성 앞에서도 제주도 여행을 고집하던 일, 그리고 사돈의 호의마저 손해로 만들어버린 옷가게에서의 일까지.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자기 일처럼 붕괴하고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순자야. 요즘 애들이 아무리 되바라졌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애가 다 있니?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처음부터 아주 단단히 버릇을 고쳐놨어야지. 아들 하나 믿고 너무 오냐오냐 해준 거 아니야?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니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흐느끼자 가장 성격이 불같은 해숙이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 우리가 내 편이잖아. 그 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도 얼굴 한번 봐야겠다.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불러. 여기가 마침 그의 집 근처 카페라며? 그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래, 해숙이 말이 맞아.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해 줄게. 순자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보통 아닌 상대를 만난 건지 지금 전화해. 친구들의 강력한 부추김에 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나 혼자 끙끙 앓을 일이 아니다. 내 친구들이 보고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면 그건 정말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친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나다. 지금 친구들이랑 너희 집 앞 카페에 있는데 잠깐 좀 나와보렴. 수화기 너머의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말에 분명 무언가 눈치를 챘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네, 어머님. 금방 나갈게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테이블을 발견하고도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성큼성큼 걸어와 제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친구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친구분들이시구나. 그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에 저와 친구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먼저 정적을 깬 것은 해숙이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우리 순자 며느리구나. 얘기는 많이 들었네. 그 말을 시작으로 친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며느리를 향해 날선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잘생겨서 며느리도 엄청 예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수하다 얘. 직업은 뭐라니? 우리 순자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돈은 많이 벌어? 요즘 젊은 여자들 일 욕심만 많아서 살림은 영 꽝이라던데. 저는 억지로 웃으며 우리 아가 살림 잘해하고 변명을 했지만 며느리는 아무 대꾸 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해숙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나저나 아이는 언제 가질 거래? 내가 손주 노래를 부르는데 며느리가 영 소식이 없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동안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던 며느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모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해숙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님, 어머님이 손주를 원하신다고 해서 제가 당장 아이를 가져야 하는 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해숙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니, 나는 그냥 순자가 기다리니까 하고 말을 흐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자가 훈계하듯 나섰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불편한 티 내는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물었습니다. 왜요? 친구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그들을 차례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만 하시면서 불편한 티 내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어머니 말씀만 들으셔서 저를 세상에서 가장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알고 계셨을 테니 오늘 단체로 혼내보시려고 부르신 것 같은데.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와 친구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를 혼내려고 부르셨다면 그건 실패하셨고요. 제가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부르셨다면 그건 성공하셨네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페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와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소리만 윙윙거리며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며느리가 사라진 문 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드렸단 말입니까? 내 아들 인생에, 내 인생에 저런 재앙을 내가 끌어들였단 말입니까? 관계 회복? 이제 그런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폭풍처럼 카페를 떠나고 난 뒤 남겨진 테이블 위로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각상처럼 굳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웅웅거리며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세상에 저렇게 독한 애는 난생 처음 본다. 미안하다, 순자야. 우리가 괜히 너를 부추겨서 일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 탓이 아니야.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내 꼴사나운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계산대에 가 커피값을 치르고 뒤에서 저를 부르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벌겋게 달아오른 제 뺨을 때렸지만 제 마음속에서 들끓는 불길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운전해서 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가까스로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억울함과 자괴감이 한데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남편에게 조금 전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겨우겨우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마지막 말을 전하는 순간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남편이 주먹으로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천하에 몹쓸 것이 감히 내 마누라를 그것도 내 친구들 앞에서 그따위로 망신을 줘?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당장이라도 쫓아갈 듯한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전화해. 아들놈한테 전화해서 당장 인연 끊으라고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못 넘어오게 하란 말이야. 남편의 그 격렬한 분노를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 내 남편도 저 아이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였어. 제가 남편을 진정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발 아들아, 내가 정신 차리고 내 어미에게 사과하러 온 전화이기를. 엄마.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힘없이 축 처진 목소리. 그 목소리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걔 자기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자기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이를 키우는 꼴이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그래서 너는 뭘 했는데? 내 마누라가 내 어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제 다그침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만한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기한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대. 사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내가 뭘 들은 건가?
저 아이가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내 남편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이제 와서 나더러 사과를 하라고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였지만 이내 온 집안이 떠나가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웃었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놀란 남편과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그저 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웃고 나니 뜨거웠던 눈물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로 들끓던 심장도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한테 똑똑히 전해라. 나는 사과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다고. 엄마, 제발. 그리고 이혼?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라. 내 집을 사는데 내 평생을 바친 돈 5억이 들어갔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괴감은 냉정한 분노로 변했고 그 분노는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다. 내 아들을 볼모로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을 너 같은 애송이가 감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물은 약한 자들이나 흘리는 것이니까요. 그 아이와의 지긋지긋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무기 삼아 저를 협박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우리 집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아들에게서도 그 아이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은 제게 굴복이나 반성이 아니라 어디 한번 버텨보시라는 식의 또 다른 도발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절대로 먼저 고개를 숙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저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저는 그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이혼을 하든 집을 나가든 마음대로 해봐라. 이 집 문턱을 다시 넘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저는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아이와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아들 녀석밖에 없었죠.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또 그 아이의 편에 서서 저를 설득하러 왔겠지. 오늘은 또 어떤 말로 내 속을 뒤집어 놓을까?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모습은 제 모든 예상과 각오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헬쑥하다 못해 잿빛이 된 얼굴,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푹 꺼진 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걸이. 그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패잔병 같았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는 저와 남편 앞에 힘없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며칠간 저를 단단하게 버티게 했던 냉정한 분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걔가 결혼하고 나서야 이 신혼집에 6억이나 대출이 껴있는 줄 알게 됐어요. 뭐라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결혼 전에
엄마 아버지가 5억 보태주셔서 집 산다고만 했지. 나머지 6억이 전부 대출이라는 말은 차마 못했어요.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통장 내역을 보더니 그때부터였어요. 돈 그 소리만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들의 고백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6억 빚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 빚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빚이더냐. 애초에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5억을 대주지 않았으면 내 놈들이 그 집은커녕 어디 반지하 전세방 하나인들 제대로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받은 것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갚아야 할 의무만 억울한 빚이 되는 그 신보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란 말이냐? 내 아들이 대기업 다니면서 버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둘이 허리띠 졸라매고 과소비만 안 하면 충분히 갚고도 남을 빚을 가지고 피 같은 돈 5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눈곱만큼도 없이 오로지 갚아야 할 6억에만 눈이 멀어 이 늙은 시어미를 그토록 들들 볶았단 말이냐. 그 와중에 300만 원짜리 패딩은 할부로 척척 긁어입히고 그 모든 것이 제 아들의 어리석음과 며느리의 천박함이 만들어낸 한편의 희극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아들이 울먹이며 두 번째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더 큰일이 생겼어요. 봐줘요. 우리가 그때 휴가 안 가서 큰아버지가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증조할머니 유산 상속 명단에서 제 이름을 빼버리셨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결국 제가 그토록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우리 집안의 뿌리로부터 완전히 내쳐진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더냐? 제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체념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지독한 혐오감이었습니다. 그게 절 더 미치게 만들어요, 엄마.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들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중요한 걸 미리 말 안 해줬대? 유산 걸린 일이었으면 우리가 제주도를 갔겠어? 다 어머니 때문이야. 엄마 탓을 해요. 제 탓,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다 엄마가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또한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정이 뚝 떨어지다 못해 이가 갈리더군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끝까지 남탓만 하는 그 모습에 제가 대체 뭘 보고 저런 여자랑 결혼했나 싶어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엄마, 제 마음속에서요. 아들은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용서할 대상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교활한 며느리도 비겁하기만 했던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뒤늦게 길을 깨달은 어리석은 제 아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이제 하찮은 경멸로 변했고 아들을 향했던 원망은 찢어지는 듯한 연민으로 바뀌어 가슴을 저며왔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매듭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 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다 큰 사내 자식이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고 다독였을 테지만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제게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알리는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들은 기력이 다했는지 훌쩍임을 멈추고 엉망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이제 어떡해요? 저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곁에 앉아있던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돌아가. 아버지, 내 어미한테 그리고 이 애비한테 무슨 낯으로 용서를 빌고 어떡하냐고 물을 수가 있느냐. 이 모든 건 내가 자초한 일이다. 내가 선택한 여자고 내가 저지른 거짓말이고 내가 걷어찬 복이다. 이제 그 책임은 온전히 내가 져야지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다. 남편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텅 빈 거실에 저와 남편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얼음장 같았던 제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저것들 어떡하면 좋겠소? 당장 이혼이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니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이혼은 저것들 둘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럼 대신 우리는 이제 없는 셈 치고 살 겁니다. 당신과 내가 피땀 흘려 모은 5억, 그거면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금전적인 지원은 일절 없을 것이고 이 집의 문턱을 넘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없을 것이요. 내 아들이 자기 힘으로 바로 설 때까지 저는 그저 지켜만 볼 겁니다. 저런 계집에게 휘둘려 제 인생과 집안을 나락으로 빠뜨린 대가를 스스로 혹독하게 치르게 해야지요.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고개만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길고 길었던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상대도 싸워야 할 이유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겪으며 부모님의 입장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더 늦기 전에, 아이가 생기기 전에 그 아이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인 것 같다며 결국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아무 표정 없이 읽고는 그대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5억이라는 돈을 쥐어주며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 제 오만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돈으로 아들의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며느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그저 피를 나누고 돈을 보태주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마음, 보이지 않는 정과 도리를 지키려는 노력,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책임 없는 권리만 외치던 그 아이도, 책임을 회피하려던 내 아들도,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저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오던 날, 저는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덩이는 속이 텅 비어 소리만 요란한 깡통이었습니다. 이제 그 깡통은 제 손을 떠나 멀리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굴러가 누구와 부딪혀 또 한 번 찌그러질지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일요일 아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늘 조용했고 저는 더 이상 주말 아침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대기업에 다니고 월급을 받고 이자를 갚으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교훈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선택이 과연 옳았던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